안녕하세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한 40일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 강의는 새로운 판례를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판례를 오래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판례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판례 요지만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꼭 갈래요. 1부는 아마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보고 2부, 3부는 마지막 1회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3쪽의 제형법정주의. 첫째 내용이 바로 법률주의. 역시 법률주의라는 것은 입법부가 제정한 이런 형식적인 법률, 이 법률만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핵심 내용이지만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임입법 해서 하위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범죄 형벌을 창설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입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통상 판례가 되는 것이 세 가지지요. 첫 번째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두 번째 구순요건에서는 이제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 상한 이런 것들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 이런 전제에서 비로소 위임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 두 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역시 소급 금지 원칙. 소급 입법, 소급 적용 둘을 다 금지하죠. 따라서 행위 시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따라서 행위 시의 법이 없었지만 재판 시에 비로소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 이걸 금지하는 것.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소급 금지 원칙입니다. 다만 형법은 1조 2항에서 행위자에 유리할 때는 얼마든지 소급입법도 소급도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의 판례 부분에서 이제 소급입법이나 소급 적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판례 그 두 가지가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 해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 두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두었습니다. 첫째 판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이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즉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양형기준은 애초에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청구하여 양형을 하더라도 소급금지 원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친족 상도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자해에 대한 부의 인지, 이 인지 소급표가 친족 상도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죠? 따라서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소급표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 이를 기초로 친족 상도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특히 소급금지 원칙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첫째가 보안처분, 그럼 두 번째가 행정법 규정, 절차법 규정, 소송법규 규정, 마지막 하나가 판례 변경, 이 세 가지죠. 그럼 첫 번째, 보안처분이 과연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인가? 그래서 다툼은 있지만은 우리 판례는 보안처분도 보안처분 나름 해서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는 대표적인 게 사회봉사명령, 이런 경우는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자유박탈적인 성격이 약한 전자감시제도, 그다음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제도, 형법상 보호관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에 각주 1번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행위 시보다 재판 시에 더 길게 연장된 이런 전자감시제도라든가 이걸 적용하더라도 소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의 특례법처럼 사회봉사명령, 그 사회봉사명령은 그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요. 그 노무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는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자유박탈적 어떤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여가 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마치 자유형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문으로 이제 사회봉사명령에 대해서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그 각주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일단 강의를 듣거나 뭔가를 이수하는 그 시간만큼은 역시 사회봉사명령과 유사하게도 다른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사회봉사명령뿐 아니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각주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에 대해서는 이 법이 최초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하는 부칙 규정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어차피 소급금지라 소급에서 처벌할 수는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은 개정특례법이 시행된 날, 그러니까 11년 10월 8일 이후에 비로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이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칙조항이 없더라도 아마 결론은 같아질 것 같습니다. 요즘도 특히 눈여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송법 규정을 변경한 것. 원칙적으로 소송법 규정은 범죄의 성립 처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법 규정은 소급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문제됐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소급입법이죠.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라든가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이런 형태의 소급입법, 이걸 허용할 수 있겠는가 다툼은 있지만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죠. 금지되지만 또다시 예외적인 경우 얼마든지 진정소급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진정소급입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째,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두 번째가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아주 적은 경우, 마지막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이럴 때 이제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역시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우리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5.18 특별법에서 그 아래 부분 강조해놨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표도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서 5.18 특별법을 합헌이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일단 네 번째가 판례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우리 형법 1조를 보면 아시다시피 범죄의 성리가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한다. 따라 소급금지는 행위 시에 없던 법을 재판 시에 법률을 만든다든가 개정한다든가 그 법률 변경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 이게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이 판례 변경은 법률 변경이 아닌 결국 그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법률 조항의 내용을 비로소 확인한 데 불과한 것이지 이걸 법률 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거다죠. 그 법률 변경이 아니라면 법률 변경을 전제로 하는 소급금지와는 전혀 관계없고, 따라서 행위 시에 유리한 판례를 재판 시에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더라도 소급금지원칙에 전혀 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명확성의 원칙. 명확한 법률 없으면 범죄고 형벌없다. 그렇죠? 이게 명확성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명확성이란 가장 확실한 것은 최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좋겠지만은 법은 어차피 문헌을 통해서 표현되고 문헌의 의미는 아주 다양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 둘째줄에 나온 것처럼 명확성 원칙이란 최소한의 명확성,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어라 하는 의미에서의 명확성 원칙, 이걸 말한다. 그죠?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구순요건의 명확성의 판단 기준,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일반 수범자이기 때문에 법관의 입장도 아니요 구체적인 행위자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일반 국민, 통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죠. 일반인 입장에서 과연 예측이 가능한가, 이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될 법 적용자인 재판관이라든가 법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이 배제되느냐,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이걸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그 동그라미 1번 판례 중
중간점이 나와 있죠. 중간에 보면 다소 광범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통상의 해석 방법에 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우리 일반인,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위자는 몰라도 좋습니다. 일반 법관도 아니고 우리 일반인이죠. 일반인이라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이 그리고 금지된 행위, 나아가 처벌의 종류와 정도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명하선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규범이 명한지 여부는 방금 봤던 것처럼 두 가지죠.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되는가, 이를 기준으로 궁극적으로는 명하선칙 위배 후 이걸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판례, 법률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 언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타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불명하기 짝이 없다, 그죠? 그렇다 해서 항상 명성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하면 그 개념을 더 구체적인 용어로 구체화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경우, 나아가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하여 행위 대상을 구체화할 가능성, 여기 있다면 명하선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판례는 개념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3번 판례죠. 그 다음 이 3번 판례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좀 더 추상적인 용어를 썼을 때, 그럼 이럴 때는 명하선칙에 반하는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판례, 법률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기준이 존재하여 한편으로 수범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법 집행기관에게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을 배제한다. 그렇다면 명예성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좀 전에 본 겁니다. 문제는 문제의 법률조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쓸 수 있음에도 덜 구체적인 용어, 이걸 사용했다, 그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왜 덜 구체적인 용어를 쓰느냐 해서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죠? 이러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명확성칙에 반한다, 이렇게 평가될 수 없고, 따라서 법률조항들로부터 합리적인 해석에 하여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과 자의적인 법 집행 배제 확보, 이게 가능하다면 문헌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유, 이 이유만으로 바로 명확성칙에 반한다, 이렇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란이라는 개념, 또는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이유, 그 정당방위 규정 중에 상당한 이유, 도대체 어떤 이유가 상당한 이유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하여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명확성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4번에 제재인 명확성과 관련된 부분, 그 제재인 명확성,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제재인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수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 규정을 통하여 미수의 처벌 범위가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형법 총칙에서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 입법자들은 미수에 대해서는 총칙에 어떤 미수냐에 따라 임의적 강경,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해서 미수의 처벌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예비 음모에 대해서는 그냥 벌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러지 않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고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측에서 개별 범죄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법 규정 속에 바로 예비 음모의 독자적인 법정형을 규정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음모에 대해서 이를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제재의 명확성에 반합니다. 그 첫 번째 판례죠. 형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 하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례처럼 예비 음모를 본범이나 미수에 준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제재의 명확성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예비 음모는 처벌할 수 없게 되죠. 이 판례도 상당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유추해석 금지 원칙. 역시 이제 첫째 판례처럼 형벌법규의 해석도 모든 해석을 다 허용하죠. 물리 해석, 체계적 해석, 주관적 역사적 해석,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 이 객관적 목적론적 해석 속에 축소 해석, 확장 해석,
다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허용 안 되는 것이 이제 유추해석인데, 그래서 첫째 판례, 특히 이제 넷째 줄이죠. 가능한 문헌의 의미 범위 내에서 당의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해석 방법은 형벌법규가 이게 행정형벌법규를 해석함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죠? 그 웬만한 해석은 다 허용합니다. 근데 유독 안 되는 것이 유추해석이죠. 그럼 이번에 소송 조건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역시 소송 조건에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적용될 수 있죠. 특히 고판례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 불처벌의 의사 표시, 이건 이른바 소극적 소송 조건인데, 이 소송 조건에도 역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 우리 판례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능이 있음에도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처리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유리한 유추해석. 역시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소극 금지 원칙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허용될 수 있고, 다만 소극 금지 원칙에 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을 허용하는 것은 형법 1조 2항에 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은 없을지라도 해석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3번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유리한 해석이라여 항상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건 이제 3번 판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가능하다죠. 가능한데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둘째 줄, 유추해석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형평과 정의의 관념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될 때 이때 한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한 피고인의 유리한 유추를 하지 않았다 해서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마지막 판례처럼 정언거부권자의 고지를 규정한 정언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한 형소법 규정, 요걸 국회에서의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유추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 유리합니다. 유리하지만은 굳이 유추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법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 이때 정언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소법을 유추하지 않더라도 현저하게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든가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된다, 이렇게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되죠. 유리한 유추 허용되지만은 항상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합리를 초래할 때 이때 한해서 허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유추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1번이 이제 유추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고소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소송 조건임에도 고소가 아닌 고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에 적용되는 불가분 원칙을 고발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된다는 것, 이게 판례이고, 일단 이연도 역시 마찬가지죠. 양불위에서 법인이나 또는 개인에 대해 고발이 있을 때 사실행위자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고발이 효력이 미치는가? 만약에 고소불가분 원칙을 이 고발에 적용하게 되면 미치겠죠. 그렇지만 고소불가분 원칙이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에 대한 고소가 사실행위자에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첫째 기억 니은 부분이. 다음 디귿 역시 이제 고소불가분 원칙을 역시 동일한 소수 조건인 반의사 불벌죄 역시 여기에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것.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디귿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올해 판례하고 판례 자료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쪽에 보면 이제 앞에 두 판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1번 판례, 대가를, 즉 문제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가를 받고, 그렇죠?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것, 이걸 처벌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지 대가를 약속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것, 이것도 대가를 받고 적금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로 포섭시켜 이걸 처벌한다면, 대가를 약속한 것이 대가를 현실적으로 수수한 대가를 받고라는 문헌에